당시의 진화론적 사고, 인간이 모든 종보다 가장 우월한 존재라는 사고, 이것은 다윈에 의해서 혁명적으로 변화하게 돼요. 우리가 다윈 혁명이라고 종종 말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1859년에 출간된 On the Origin of Species,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여러 권의 종의 기원이 출간되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이 책으로 골랐습니다. 이 책은 2019년에 처음 출간된 책이고요. 우리 한국의 유명하신 진화생물학자시죠. 장대익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셨어요. 여러 권의 종의 기원이 나와 있지만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일단 그 옴기니 서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금까지의 책이 오역이 많고 또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이 잘못 번역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장대익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진화생물학자로서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책을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교수들이 번역했다라고 하면 본인들만 알 수 있는 아주 어려운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독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너무 긴 문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 책은 일반 독자들을 고려해서 아주 상세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번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의 기원을 읽으시려고 한다면 이 책을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옴기니 서문에 보니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 있어요. 1859년에 다윈이 이 책의 초고를 출판사에 넘겼을 때 그 출판사의 편집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둘기에 관한 내용만 남기고 뒤에 어려운 내용들은 과감하게 덜어내면 이 책은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제가 이 문장을 읽고 정말 웃었는데요. 비둘기 내용은 기껏해야 이 종의 기원의 앞에 50쪽 정도에 나와요. 그리고 그 이유를 다 버리고 편집하라는 얘기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 버리라는 건데요. 아까 제가 책을 보여드렸지만 번역서도 무려 6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심지어 다윈은 이 600쪽이 넘는 책을 자신이 앞으로 쓸 책의 초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600페이지는 앞으로 자신이 이야기할 거의 일부분만 아주 요약해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당시 출판사의 그 편집자가 비둘기 부분만 남기라고 한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당시의 시대 상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책이 1859년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당시 19세기 중반 영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좀 특이한 색깔이나 모양 그리고 행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물들을 품종을 교배해서 새로운 특이한 품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나 비둘기가 아주 다양한 품종이 나오기도 했고요. 심지어 개나 비둘기 품평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어떤 흥미를 끄는 마치 서커스와 같이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대요. 닥스훈트라든지 미국의 유명한 또 버스 회사 이름이기도 하죠. 그레이하운드라든지 이런 개들이 당시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품종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신이 자연계의 온갖 생명체를 다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 식물과 동물의 자리는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생각은 사실 당시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내려오는 생각입니다. 이른바 존재의 대사슬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즉 모든 생명체가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천사, 악마, 그리고 별, 달, 왕, 왕자들, 그 다음에 귀족, 그리고 평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여러 가지 동물들,
그리고 나무, 다른 식물들, 또 보석, 또 다른 광물들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위계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양은 마치 피라미드처럼 삼각형의 모양으로 위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존재의 대사슬로 다 엮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바뀌거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 모든 하나하나가 신이 그 모양대로 그리고 그 행동하는 방식대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이미 다윈보다 한 100년 전에 있었어요. 1700년대 후반에 프랑스의 생물학자인 라마르크라는 사람은 기존의 존재의 대사슬에 대한 개념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은 일렬로 쭉 이어져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다면 용불용설이라는 단어가 기억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용불용설이라는 그러한 학설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 라마르크인데요. 이 용불용설이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생명체에게서 많이 사용을 하는, 다시 말해서 사용 빈도가 높은 그러한 형질은 계속 남아있고 반면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점점 퇴화해서 없어진다는 그런 학설이에요. 이러한 학설을 주장한 사람이 라마르크인데요. 이 라마르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불용설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일렬로 되어 있고 그것이 점점 어떻게 많이 사용되는 것은 축적되어서 그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또 그 다음 세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은 또 축적되어서 그 다음 세대로 전승되고 이런 식으로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윈보다 100년 전에 있었던 라마르크의 생각은 사실 다윈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종의 기원을 보면은요, 다윈도 어떤 시기에서 가졌었던 생명체가 가졌던 형질이 그것이 그 생명체에게 유리한 형질이라고 하면 보존되어서 다음 세대에게로 전달된다라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요. 저는 현대 진화생물학은 잘 모르지만 이러한 학설은 오늘날에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윈의 주장 중에서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큰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남아있지만 어떻게 윗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형질이 전달되는지, 다시 말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유전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라마르크나 그 이후에 라마르크의 생각을 비슷하게 가져갔던 다윈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라마르크가 그렇게 존재를 일렬로 쭉 세우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사실 다윈은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해냈다는 존재의 대사슬, 피라미드형의 그런 방식이나 라마르크식의 계속 일렬로 줄 세우는, 그리고 라마르크는 또 일렬로 줄 세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스펙트럼처럼 쭉 이어져 있어서 각 종과 종 사이에 구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쭉 그라데이션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윈은 이 두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오히려 다윈이 생각했었던 모델은 생명의 나무라는 그러한 학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나무처럼 맨 밑둥에 어떤 그 공통적인 조상이 있다면 그것이 자라나면서 어떤 환경에 적응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분기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가면서 또 다른 분기가 이루어지고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분기가 이루어지듯이 그렇게 발전한다라고 다윈은 보았어요. 따라서 이처럼 생명의 나무 학설에 따르면 침팬지와 우리 인간은 약 600만 년 전에 분기되어 나온, 따로 갈라져서 나온 그러한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을 생각하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화가 마치 가치 판단이 개입된 진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점이에요. 예컨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이 침팬지보다 월등하고 개는 도마뱀보다 월등해.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다윈의 메시지는 정반대랍니다. 침팬지도, 인간도, 개미도, 개도, 도마뱀도, 심지어 식물이나 세균도 몇몇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와 각자의 환경에서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는 그러한 평등한 존재라는 생각을 다윈은 하고 있어요. 단지 그들은 어느 시점에 어떠한 환경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갈라져 나오게 된 것이죠. 다윈은 사실 맨 처음에 진화라는 개념도 쓰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진화라는 개념은 생물학보다는 사회사상가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었었던 개념인데요. 즉 사회가 원시 사회로부터 그들 사상가들이 살고 있었던 유럽 사회까지 점점점 진화 내지 진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의 진화의 개념은 단지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또 어떤 체계화된다는 개념을 넘어서 사람들의 도덕적인 심성도 점점 더 좋아진다라는 이러한 식의 진보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다윈의 진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는 진화라는 개념을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나중에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진화라는 개념을 종의 기원에서도 나중 판본에서는 쓰게 돼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다윈 혁명이라고 종종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모든 생명체가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시의 진화론적 사고, 다시 말해 인간이 모든 종보다 가장 우월한 존재라는 사고, 이것은 다윈에 의해서 혁명적으로 변화하게 돼요. 이것은 마치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말한 것과 거의 비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다윈은 종의 기원을 통해서 인간이 생명체의 중심이자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생각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죠. 아니, 우리가 원숭이랑 똑같은 존재라고, 평등한 존재란 말이야? 이러한 생각은 당시 사람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처럼 당시의 다윈의 생각이 받아들였던 방식이 오늘날까지도 비슷하게 전해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믿고 싶은 방향, 즉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생명체의 가장 우월한 존재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다윈의 진화론을 그렇게 해석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종의 기원을 직접 읽어보시면 사실상 다윈이 주장하고자 했었던 것은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은 칼 막스의 자본론, 그리고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과 더불어 세 가지의 가장 혁명적인 그러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처럼 혁명적인 사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책 안으로 조금 들어가 볼까요? 앞서 초고를 받은 그 출판사의 편집자가 비둘기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빼라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비둘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였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다윈은 이 책에서 자신이 심사숙고 끝에 이제 여러 가지 동물과 식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집비둘기에 대한 연구를 해보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구입하거나 얻을 수 있는 품종을 모두 사고 그 다음에 세계 각지에서, 그러니까 인도나 페르시아에서 사는 지인들로부터 새나 박제를 받기도 했대요. 또 비둘기에 대한 기존의 논문도 샅샅이 읽고요. 또 저명한 비둘기 애호가들과 교제하면서 편지를 주고받고 런던에 있는 비둘기 애호가 협회 2곳에도 가입을 해요. 이러한 어찌 보면 편집증적인 그런 면모는 학자로서는 커다란 본보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연구하겠다고 하면 그 이전에 나온 자료들을 당연히 철저하게 검토해야 되고요. 또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되죠. 물론 이러한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윈의 종의 기원뿐 아니라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결코 1, 2년, 3, 4년에 걸쳐서 나온 작업이 아닙니다. 다윈은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무려 40여 년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서 주변의 식물들과 동물들을 실험하고 관찰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이러한 연구 풍토는 저 같은 학자에게는 사실 약간 부러움을 일으키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날의 학자들은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빨리빨리 찍어내기를 요구를 당해요. 특히 한국에서는 그러한 분위기가 좀 심한데요. 그러한 분위기는 다윈처럼 어찌 보면은 그 시대뿐 아니라 오래도록 읽힐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작품을 마련해내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시 제가 비둘기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다윈은 이처럼 여러 종류의 비둘기들을 다 수집한 끝에 비둘기 품종이 적어도 20종이 넘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비둘기들은 모양과 색깔뿐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여요. 영국산 전령 비둘기, 단명 공중제비 비둘기, 런트, 바브, 파우터, 공작 비둘기 등등. 이 중 저는 공중제비 비둘기라는 이름에 좀 흥미를 느꼈는데요. 알아보니까 높은 하늘에서 무리를 지어서 날아다니는데 날기 전에 꼭 공중제비를 돌아야 날 수 있는 그런 비둘기라고 해요. 아주 신기한 비둘기라고 할 수 있죠. 다윈은 이처럼 비둘기 20종이 넘는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이것들이 모양과 색깔이 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같은 조상, 바위비둘기라는 것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비둘기의 이야기에서 시작했었던 다윈의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생존투쟁이라는 개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동식물은 사실상 생존투쟁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때의 생존투쟁이란 환경에 맞서서 생존을 지속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인데요. 하나의 식물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양분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기후 조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일 주변에 그 식물을 먹이로 삼는 천적이 있다면 그 식물이 살아남는 데는 아마 치명적일 겁니다. 그래서 다윈은 기후 변화나 아니면은 다른 조건들보다 천적이나 동일한 서식지에 같은 먹이를 놓고 경쟁하는 경쟁자들이 더 생존투쟁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 식물이 대를 이어서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꽃가루를 운반해 줄 수 있는 곤충이라든지 아니면 적당한 바람이 분다든지 이러한 조건도 중요하겠죠. 이처럼 생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의식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애쓰는 과정을 다윈은 생존투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우리도 일상적으로 생존투쟁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우리 인간뿐 아니라 많은 동식물, 거의 모든 동식물들이, 생명체들이 그렇게 다 생존투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윈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다윈의 핵심 개념, 아마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이 개념일 텐데요. 자연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주변에서도 사육하거나 재배하는 품종에서 발생하는 무수히 많은 변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이성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 그 변이들 중에서는 우리가 이전 세대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변이들은 어떻게 발생한 걸까요? 다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변이들은 분명히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그게 계속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라고요. 그리고 그처럼 계속 살아남은 것은 그것이 더 높은 생존 기회를 부여받고 번식에 더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즉, 생존투쟁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식물과 동물이 소멸해 온 것을 생각하면 다윈의 이야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 어떤 생명체는 생존하고 또 어떤 생명체는 소멸하게 되는 걸까요? 생명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생명체가 특정
특정 환경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리한 것을 더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더 유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어떤 생명체에서 유리한 변이들은 보존되고, 그리고 유해한 변이들은 점점 배제되는 과정을 바로 자연선택이라고 합니다. 앞서 비둘기나 개의 품종 개발에서 인공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인공적으로 우리가 어떤 품종 개발을 한다든지 교잡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연은 그 자체로 점점 더 그 환경에 유리한 것들을 살아남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시간이 아주 오래 흐르면서 새로운 종은 자연 선택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그 과정에서 실패하는 것들은 결국 점점 희귀해져서 멸종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다윈의 진화론에서 자연 선택 부분만 좀 강조되어서 이야기되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에 의한, 그러니까 육종법이라고 하는데요. 인간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에 의해서 품종이 개발되거나 선택되거나 하는 거요.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잖아요. 예컨대 1600년경에는 궁전에서 기르는 특별한 비둘기가 있었다든지, 또 한 나라의 군주가 다른 나라의 군주에게 비둘기를 특별한 선물로 보냈다든지, 폐하께서 이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으로 놀라운 정도로 품종을 개량시켰다. 이런 기록들도 남아있다고 해요. 이처럼 인간의 개입을 통해서도 비둘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변이를 겪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는데요. 우리가 기르고 있는 동물, 식물이 어떤 점에서는 순전히 자연 선택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도 사실은 바뀌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개와 비둘기가 특별히 그렇게 선택되었었던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 외에 고양이, 당나귀, 공작, 거위 등은 그렇게 선택되지 않았었던 까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동물이잖아요. 혼자 막 집 밖으로도 나가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짝짓기를 인공적으로 하기가 힘들고, 당나귀는 가난한 사람들만 몇 마리 가지고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공작은 키우는 사람들이 워낙 적고 그 개체가 적어서 이러한 것을 시도해 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거위 같은 경우가 품종 개발이 되지 않는 까닭은, 거위는 사람들이 이른바 고기를 먹거나 깃털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아무데도 관심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위 같은 경우도 인간에 의해서 품종 개발이 거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비둘기나 개 같은 경우는 인간의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래서 품종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었다는 거죠.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 주변의 동식물들은 정말 자연 선택에 의해서만 변이와 발전을 거듭해 온 걸까요? 우리는 흔히 듣곤 하죠. 어떤 지역에 고양이들이 없어지니까 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든지, 또 어떤 지역에 댐을 건설하다 보니 특정 식물만 만개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 그 식물에 의해서 뒤덮여지는 그러한 폐해가 생겼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해요. 우리가 생태 환경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다윈의 종의기원엔 나오진 않지만 이런 점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전히 자연 선택에 의해서 어떠한 종들이 선택되는 그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도 존재를 할 수는 있겠지만요. 점점 산업화되고 온 지구에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생명체의 자연 선택이 아닌 인간 선택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다윈의 종의기원 3장 생존투쟁의 마지막에 적어놓은 문구로 마무리를 할까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생존투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다.
자연의 전쟁이 쉴 새 없이 일어나지는 않고 죽음은 대개 순간적이며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왕성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자가 살아남아 번영한다는 사실 말이다. 오늘은 종의 기원의 전체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4장 자연 선택과 3장 생존 투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이 책이 너무 두껍고 또 너무 상세한 설명 때문에 조금 지루한 감도 없지는 않지만 쉽게 잘 번역되어 있는 책인 만큼 꼭 한번 읽어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부탁드릴게요.